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대만 분열, 중폭격기 출격. 2. 살려면 K9 도입해야지. 3. 이건 미도 못했다. 한 KF-21 내후년 전력화.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대만에서 일촉즉발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두 개의 진영이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국의 위협보다는 내부 분열에 대해 먼저 걱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한쪽에서는 오성홍기가 불타고 다른 한쪽에서는 성조기가 찢어지는 상황에서 중국은 90대의 군용기를 포함한 대규모 군사력을 동원하여 대만을 포위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이 노력을 기울여도 대만이 중국에 나라를 바칠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분열된 대만의 실상에 대해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5일 전투기 42대와 함정 8척이 대만 해협에 진입한 것을 시작으로 중국 항호전단이 양만 전쟁에 대비한 초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폭장량만 12톤에 육박하는 H-6K가 실제 폭탄과 미사일을 탑재한 채 공중조기건 보통제기, 선멸기, 교란기의 호위를 받으며 대만 주요 목표물을 대상으로 수차례나 오의 타격을 실시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는데요. 사실상 중국은 대만을 털어먹고 협박한 것도 오자라 비웃으며 침까지 뱉고 유유히 돌아가는 오욕적인 도발을 벌인 것입니다. 이쯤 되면 중국도 중국이지만 이런 오욕을 참고 넘길 수밖에 없는 대만의 답답한 마음에 들 지경인데요. 그도 그럴 게 중국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도발을 할 수 있는 배경에는 대만 내부의 분열이 숨어 있습니다. 일례로 얼마 전 대만의 대표적인 친중 민사 마잉주 전 총통은 대만을 방문해 항일 유적지를 찾는 등 속된 말로 중국의 발바닥을 핥아댔는데요. 우리로 치면 대한민국의 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 굴욕 외교를 자처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마잉주 전 총통은 국공내전에서 대만이 패배한 이후 중국에 방문한 첫 전직 최고 지도자인데요. 이 행보가 갖는 삼짐성이 얼마나 큰지는 굳이 설명해드리지 않아도 느껴지실 겁니다. 실제로 이를 계기로 대만 민주진보당과 국민당의 갈등은 폭발하기 시작했는데요. 심지어 차미밍원 현 대만 총통은 마잉주 전 총통의 방중에 대한 경고와 보복 조치로 아예 직접 미국을 방문해 버렸습니다. 게다가 미국 내 권력 서열 3위인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과 회동하며 강력한 견제수를 놓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대만이 분열할수록 웃는 건 중국미였습니다. 중국이 마치 이때만을 기다렸다는 듯 대만 포위 훈련을 시작해 버린 건데요. 그러면서 앞서 말한 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다수의 전문가가 이번 포위 훈련을 두고 대만 국민당과 중국 간의 오해가 있었거나 최소한 암묵적인 동의 의사를 내비쳤을 것이라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대만의 국론 분열은 대단히 위험한 정치적 빌미인데요. 공교롭게도 우크라이나 전쟁은 대만 침공을 위한 시뮬레이션이 되었고 여기서 중국은 상당한 교훈을 얻었음이 자명합니다. 리즈 트러스 영국 외교부 장관 또한 지난 2022년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나토 정상회의에서 중국 공산당의 시진핑은 푸틴이 그랬던 것처럼 오판으로 대만을 침략할 가능성이 크다 라며 서방 세계에 경고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2030년으로 예고되었던 시진핑의 대만 침공 계획은 하루가 멀다 하고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다수의 싱크탱크들이 중국 공산당이 대만 시기를 구체적으로 언급,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우선 가장 빠른 예측은 이제 고작 8개월 남은 2024년입니다. 2024년에 대만 총통을 뽑는 대선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대만은 3연임 금지 조항이 존재하는 나라라 14대, 15대를 연임 한 차의 잉원 현 총통이 출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친중 노선민 국민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는 두말할 것도 없고 민주진보당이 총통을 배출하더라도 반중 노선의 최대 구심점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2024년 대만 총통 선거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공작활동을 개시하고 인민해방군 건군 100주년을 맞는 2027년에 본격적인 무력 침략을 통해 대만을 복속시키는 계획을 노골적으로 추진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2024년 총통 선거에서 민주진보당이 승리, 대만을 정치적으로 예속시키는 데 실패한다면 물리적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대만을 병합하려 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정계민사들 역시 2024년을 중국의 도발 가능성이 가장 큰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미는 2024년 이 대만 총통 선거 외에도 미국의 대통령 선거까지 겹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일순간이라도 미국의 권력 기반이 약해진 틈을 중국이 절대 놓칠 리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시진핑은 올해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 회의를 치르면서 국가주석 사면임이 확정지었습니다. 시진핑이 자신의 정치적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라도 대만 침공을 천명할 가능성이 매우 큰데요. 물론 중국은 정반대의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신창 푸단 때 미국학연구소 부소장은 중미 관계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이런 대립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상당히 도발적이고 무모한 것이라며, 이런 발언은 중미 관계의 전략적 불신을 막화하고 양국 관계를 해칠 뿐이며 대만에도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단어 선택이야 두루뭉술하지만 내용을 종합해보면 협박과 다를 게 없는데요. 중국은 지금 미국과 한번 싸워보겠다며 칼을 갈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것은 대만 내부 상황입니다. 그동안 대만 국민은 중국의 내정 간섭에 저항하며 대만의 독립성 유지를 지지해왔는데요. 그런데 이런 여론이 지난 대만 총선에서 국민당 압승으로 완전히 뒤집혀버렸습니다. 친중 노선의 국민당은 지난해 11월 지방선거에서 21개 선거구 가운데 수도 타이베이를 비롯한 13곳에서 압승을 거뒀는데요. 이 여세를 몰아 2024년 총동선거와 의회 선거에서 승리해 8년 만에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대만 국민 대다수가 자신이 중국인이 아닌 대만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82%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재밌는 점은 대부분 국민이 중국과의 물리적인 대결보다는 대화를 통해 평화 유지를 희망한다는 것입니다. 친중 노선 국민담은 바로 이 점을 노려 전쟁의 공포에 지친 대만인들에게 중국과의 평화협정과 경제협력이라는 카드를 내밀고 있는데요. 여기에 중국 공산당의 협조를 지렛대 삼아 대선까지 지지율을 놓고 일갈심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마밍주 전 총동의 방중에도 이런 심산이 칼려 있었을 텐데요. 그동안 중국 공산당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대만의 국호인 중화민국을 발작 버튼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번 마밍주 전 총통의 방중 때는 연설문에서 사용된 중화민국, 중화민족 등의 단어를 제지하지 않았는데요. 마잉주 전 총통이 공공연하게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는 대만 정계 고위 인사이기 때문입니다. 얄팍한 술수긴 하지만 대만이 이름뿐이 남아 중화민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선 친중 노선을 따라야 한다고 간접적으로 경고한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과 대만 국민당과의 긴밀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종의 퍼포먼스인데요. 그러나 효과는 확실했습니다. 지금 대만인들은 중국과 국민당을 옹호하는 여론과 미국과 민주진보당을 지지하는 여론이 나뉘어 치열한 분쟁 중인데요. 중국민 퇴출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모성홍기를 불태우는 시위대가 있는가 하면 바로 옆에선 반미구호를 외치는 단체들까지 아수라장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대만의 분열은 독립 문제뿐만 아니라 역사적 민 이슈와 세대 간의 갈등, 이민자 문제 등 다양하고 복잡한 요인들이 상호작용 중입니다. 여전히 대만 기성세대가 험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청년 세대에서는 대한민국 문화에 열광하는 것도 하나의 예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 총선에서 국민당이 압승을 거둔 것도 이와 같은 갈등에서 비롯된 사건입니다. 반도체, IT, 전자제품 등의 분야에서 대만 기업들은 표면적으로는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는 반면 기술력, 투자 등 문제로 초기 진입 장벽이 높아 경쟁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을 비롯한 외부적 요인이 내수 규모가 작은 대만 경제에 불만 묘소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즉 최근의 대만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된 경기 둔화는 경제 체질의 구조적 한계와 지나치게 높은 중국 의존도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친중 노선의 국민당이 압승했다는 것은 대만 국민이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혹은 호도된 진실에 현혹되었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대만의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0% 이상으로 연일 막화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당을 비롯한 대만의 친중 정계는 이 피해의 주범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한민국 기업에 돌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업의 경제적 안박으로 대만의 경제 상황이 이토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지금까지 이런 한국 핑계는 놀랍도록 잘 먹혀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모든 역사에서 정치 공작과 내부 갈등은 언제나 인접한 강대국의 침략을 위한 빌미가 되어왔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정권을 잡은 국민당과 대만인 과반수가 중국의 참정을 원하니
도와주겠다는 논리로 접근이 가능한 것입니다.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만 봐도 유로마이단 사태가 크림반도 합병과 돈바스 내전으로 확대되었고 종국에는 러시아의 침략을 위한 빌미가 되었는데요. 대만은 1949년 국공내전 이후 현재의 대만 땅으로 건너와 자리를 잡고 현재까지 중국과 관련된 정치, 경제, 문화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번 포위훈련으로 민한 긴장 역시 지역 만보는 물론 국제사회의 권력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만은 대한민국과 인접할 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에게도 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최근 모 커뮤니티에선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한국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느냐는 설문을 게재한 적이 있었는데요. 한국은 당연히 미국을 따라 참전해야 한다라는 의견과 국내 미군 기지가 직접 공격받지 않는 이상 후방 지원 정도만 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팽팽히 갈릴 정도로 높은 관심과 참여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대만의 위기는 결국 대한민국의 위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나토의 최전선 노릇을 하게 된 폴란드를 떠올리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기 어렵지 않으실 텐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만의 위기가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 경쟁 관계에 놓인 대한민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지정학적 갈등과 안보의 위협은 중장기적인 면에서 손익계산 서상 막대한 피해와 정세 불만정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양만전쟁을 방조하는 건 사약을 먹기 전 사탕을 삼키는 것과 진배 없는 일인데요. 부디 대한민국이 동북아의 폭풍 속에서 흔들리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한국, 설레발치지 말아라. 루마니아의 K9 자주포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습니다. 최근 루마니아 국방부는 의회에 차세대 자주포 도입을 위한 예산 승인을 요청했는데요. 국내 다수의 매체도 폴란드 사례를 예로 들며 루마니아가 대한민국 K9 자주포 도입을 결정했다고 앞다퉈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만 가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또 한 번 K9 자주포 대박이 터질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히려 전문가들은 정반대의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의 K9 자주포 도입 여부를 두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루마니아 K9 자주포 도입의 실상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루마니아의 자주포 도입 예산만은 금액으로만 따져도 19억 2,300만 달러, 하나 약 2조 5천억 원이 넘는 초대 규모 사업입니다. 총 2단계로 구성된 이번 사업은 1단계에만 자주포 54문 구매가 계획되어 있는데요. 편제상으로 보면 한 개 대대 18문씩 완전히 새로운 포병 여단 하나를 창설할 만큼의 물량을 도입하는 셈입니다. 단순 규모 면에 있어서는 전 세계 각국에서 진행 중인 자주포 도입 사업 중에서도 손에 꼽을 만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루마니아는 대대적인 군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런 대규모 사업이 한두 번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미 2023년부터 시작되는 차기 전차 도입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런 대규모 전력 개편은 일반적으로 같은 나라의 무기 체계를 도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운용 난이도 측면이나 유지 보수 측면이나 체계가 단순할수록 효율이 높기 때문인데요. 이를 군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는 폴란드의 사례를 보면 확실히 말 수 있습니다. 현재 폴란드는 지상 전력에서만 K2 흑표 980대, K9 자주포 670문 도입을 추진하는 등 사실상 군 편제를 대한민국 무기체계로 송두리째 바꾸고 있는데요. 이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자체 개발한 보르숙 장갑차에 K9 차체 도입을 검토 중이고 여기에 추가로 AS-21 레드백 도입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장거리 타격 무기 보유를 위해서는 K239 천무 발사기 300대를 도입하고 자국산 사격 통제 장치, 차대와 결합하여 WR300 호마르로 개수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게 체계 통합이라는 이유로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루마니아 또한 폴란드 사례처럼 외산 무기를 일원할 확률이 큰데요. 즉, 이번 자주포 도입 사업의 결과에 따라 앞으로 수십 년간 이어질 루마니아의 군 현대화 사업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루마니아는 지난 2022년 국방 예산을 GDP 2.5% 수준으로 높이겠다 밝혔고 향후 최대 3%까지 점진적으로 증액할 것이라 선언했는데요. 지금의 자주포 도입 사업은 이 막대한 계획의 마중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워낙 미래 가치가 큰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 너도 나도 줄을 대느라 온갖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는 건데요. 우선 이쯤에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루마니아가 아직 예산만 확보 중일 뿐 아직 어느 나라에 어떤 자주포를 도입하겠다,
특정한 상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장 유력한 도입 후보로 거론되는 건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K9 자주포인데요. 지난 4월 4일 루마니아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루마니아는 국방부의 자주포 예산 승인 요청을 최초로 보도하며 대한민국의 K9 자주포가 도입 기종으로 가장 유력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K9의 성능이 독보적이라거나 전 세계 방산시장 점유율 70%에 이를 만큼 무수한 검증을 받았기 때문만은 아니었는데요. 루마니아의 K9 도입이 가장 유력하다 평가받는 이유는 이미 관련 논의가 여러 차례 모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폴 방산 계약을 계기로 대한민국 무기체계에 대한 루마니아의 관심은 실질적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2022년 9월부터 최근까지 루마니아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은 무려 3차례나 한국을 방문하여 군사 분야 협력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특히 지난 1월 31일에는 테모도르 인치카시 병기총국장이 직접 현대로템과 한화에머로스페이스를 방문하여 K2 흑표, K9 자주포 생산시설을 견학했습니다.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는 루마니아가 탄약 생산을 다른 나라에 의존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상당히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눈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대한민국으로 치면 방위사업청장이 직접 타국의 방산업체를 방문해서 군사협력을 추진한 셈입니다. 이 정도면 아무리 방산 계약에 변수가 많다 하더라도 사실상 가계약이나 다름없는 상태인데요. 게다가 대한민국과 루마니아의 방산협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난 2월에는 루마니아의 국명 방산업체 로맘과 K9의 제작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무기체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MOU를 체결한 것을 두고 기업 간의 친선을 위한 것뿐이지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하지만 양사의 MOU는 K9 자주포, AS-21 레드백 등의 무기체계에 대한 공급 및 활용, 보수 유지와 관련된 상호 협력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더군다나 롬맘은 우리로 치면 국방과학연구소 에드와 비슷한 위치입니다. 같은 국명 방산업체 폴란드 PGZ-도 한폴 방산 계약에 있어 실무적으로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해 왔는데요. 이를 알고 보면 로맘과 한화에머로스페이스의 협력에는 상당히 큰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국내 다수의 매체는 앞다퉈 루마니아의 K9 도입을 기정사실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이 축배를 들기에는 아직 조금 이르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루마니아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하면 대한민국 무기를 도입하는 게 시기상조라는 것입니다. 루마니아의 군 현대화 계획은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외적으로만 봤을 때 루미니아 육군은 비교적 약소한 국력과 반대로 자국산 무기 체계를 상당수 보유한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 주력 장갑차민 MLI-84나 APRA-40 다연장 로켓 트럭, TR-85 전차 등은 모두 루마니아산 무기 체계인데요.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모습일 뿐 조금만 깊이 파고들면 그 뿌리에 전부 소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MLI-84는 사실 소련의 BMP-1 모델을 면허 생산한 장갑차입니다. 그나마 현대식 개량형인 MLI-84M에 이르러 포탑을 기관포, 대전차 미사일 복합 무인 포탑으로 교체했을 뿐인데요. 또 APRA-40은 그 뿌리가 1963년 소련에서 개발한 BM-21에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TR-85 정도가 소련 T-55를 기반으로 루마니아가 독자 개발한 전차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겉만 번지르르할 뿐 TR-85의 신뢰도는 마물한 수준이라 루마니아는 2023년 차세대 전차 도입 사업을 준비 중인 것입니다. 루마니아의 무기 체계가 표면적으로나마 자체 개발의 형태를 띈 건 1950년대 후반부터 소련의 의성국 신세에서 벗어나 독자 노선을 걸었기 때문인데요. 루마니아는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친서방 노선을 타기 시작했고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아예 소련과 다른 나라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나마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소속되어 있긴 했지만 소련 붕괴보다 2년이나 빠른 1989년에 민주주의 체제를 확립하기까지 했는데요. 그러나 이를 바꿔 말하면 서방의 혜택도 소련의 혜택도 어느 쪽도 제대로 수혜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물론 왕년에야 루마니아군이 발칸반도의 주력이라 평가받았던 적도 있었지만 이데올로기와의 변화에 따른 경제 구조 붕괴 등 막제가 거듭되면서 군사력이 상당히 약화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루마니아의 군 현대화 계획은 국가의 운명을 걸고 안정적인 안보 환경을 조성하려는 국책 사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2014년 크림반도 사태 이후 루마니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미리 예견했고 군 현대화 계획을 가속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대한민국 K9 도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루마니아의 국제적인 영향력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되짚어 보시면 폴란드와 루마니아가 굉장히 비슷한 포지션임을 말 수 있으실 텐데요. 나토를 의시한 서방 세계의 폴란드와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 몰도바를 제외하면 사실상 러시아의 진격을 막을 유일한 방패막이입니다. 그러나 두 나라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폴란드가 대한민국 무기체계로 독자 노선을 걸으며 이를 활용해 다른 나라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만큼 국력이 탄탄한 나라인 반면 루마니아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조금 냉정하게 말하면 되려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아야 러시아를 막아낼 수 있는 약소국인데요. 실제로 유럽에서 루마니아의 의상은 집시, 범죄자, 외국인 노동자 등으로 대변됩니다. 앞서 말한 독자 노선의 영향으로 루마니아는 2000년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경제가 만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직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서유럽에서 생계를 이어나가는 루마니아인 다수가 남아 있습니다. 쉽게 말해 서유럽의 외국인 노동자 중 루마니아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중 일부는 범죄 행위에 연루되기도 했는데요. 서유럽에서는 아직도 루마니아인 요 소매치기라는 편견이 남아있기도 하고 루마니아 마피아로 대변되는 범죄 조직들은 트럭 강탈이나 각종 사기, 보이스피싱이나 심지어 인신매매 등으로 망명이 높습니다. 오죽하면 대한민국에서조차 의조된 신용카드로 사기를 치려던 루마니아 범죄 조직이 검거된 적이 있고 2018년에는 복제 신용카드로 ATM 사기 범죄를 노리던 루마니아 마피아가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그렇다고 루마니아의 치안이 나쁘냐 하면 또 그런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치안 지수로 따지면 루마니아는 142개국 중 26위로 서유럽 선진국들과 크게 차이 나지 않고 대한민국과 비교해도 고작 5단계 아래인데요. 일각에서는 루마니아를 밤에 혼자 걸어다녀도 만전한 나라라고 표현하기도 할 정도입니다. 앞서 루마니아 마피아들의 범죄 행각과 비교하면 의외의 결과인데요. 이는 바꿔 말해 루마니아 내부 환경과 국제적인 의상에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루마니아가 이 격차를 줄이고 국제적인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선 서유럽의 강대국들과 군사적, 외교적 관계를 맺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예를 들자면 1대당 200억 원이 넘는 가격에 유지보수도 힘들어서 자국에서조차 외면받는 독일 지공공공을 도입하는 식으로 독일과의 관계를 돈독히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독일에 기대어 국제적인 영향력을 확보해 왔는데요. 이미 가장 가깝게는 노르웨이가 독일과의 유대를 핑계로 K2 흑표 대신 레오파르트 EH를 도입한 전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보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하기 시작하면 늘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곤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노르웨이도 레오파르트 2 도입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데요. 국민의 만전을 지키는 데에는 절대 타협이 있어선 안 된다는 걸 부디 루마니아가 믿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잘한다, 잘한다 했더니 KF-21 보라매가 결국 일을 저질렀습니다. 당초 KF-21은 2024년 후반기 양산이 시작될 예정이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KAI와 방위사업청이 기존 계획을 완전히 뒤집고 일정을 6개월이나 앞당겨 버렸습니다. 방사청은 양산 계약의 필수적인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2023년 5월 이내에 마무리 짓고 오는 하반기에는 아예 양산 계획까지 승인받을 예정이라 밝혔는데요. 이렇게 되면 내년도 예산 배정 일정이 훨씬 빨라져서 이르면 2024년 상반기에 KF-21 양산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즉, KF-21 개발 일정을 기존보다 대폭 앞당기겠다는 것입니다. 이 덕에 실전 배치 계획도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이상 단축되었는데요. 아무리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해도 도저히 믿지 못할 만큼 빠른 속도입니다. 실제로 세계 굴지의 외신들도 대한민국 항공 기술력의 폭풍 성장을 대서특필하고 있는데요. 이게 가능했던 건매 시험 비행 때마다 예상을 훨씬 웃도는 결과 값을 보여준 KF-21 덕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양산 일정까지 앞당겨버린 KF-21의 무장시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매 시험 비행 순간마다 성공을 기록하며 KF-21 보라매는 불가능 미 정의를 새롭게 바꾸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어떤 전투기도 이 정도로 높은 시험 비행 성공률을 기록하지는 못했는데요. 하물며 KF-21이 대한민국의 첫 국산 전투기라는 걸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나올 수준입니다. 실제로 KF-21을 분석한 각종 군사매체와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이게 대한민국의 첫 전투기라는 걸 믿을 수 없다 라며 혀를 내두르기 일쑤인데요.
특히 KF-21이 본격적으로 제 능력을 뽐내기 시작한 건 지난 3월 성공한 AESA 레이더 탑재 비행부터였습니다. 사실상 이때부터 전투기로서 KF-21의 성능이 입증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면부에 1000여 개의 소형 통합 모듈을 장착해 각 모듈마다 독립적인 송수신을 가능하게 만든 AESA 레이더는 현대 레이더 기술의 정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무수히 많은 모듈이 각기 다른 주파수의 송수신을 할 수 있어서 적의 전파 방해에 따른 대처 능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대한민국 적선국들의 전자전 능력을 고려하면 KF-21의 AESA 레이더는 필수적으로 탑재되어야 하는 장치였는데요. 그러나 지상 고정형과 달리 전투기 탑재 레이더는 플랫폼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데다 음속의 벽을 돌파하는 극한의 환경에 노출된 만큼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KF-21 개발 사업 초기만 해도 대한민국은 스스로 AESA 레이더를 개발하고 전투기에 탑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버렸는데요. 그래서 FX 3차 사업을 통해 F-35 40대를 도입하는 대신 절충교역으로 미국의 AESA 레이더 기술을 포함한 4대 전투기 핵심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태도가 다르다고 미국이 입을 싹 닫고 기술 이전 거부로 계약을 뒤집어 엎어 버렸는데요.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이는 KF-21 프로젝트가 존폐 위기에 놓일 만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심지어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2015년 당시만 하더라도 레이더 없는 전투기를 만들 셈이냐며 지금이라도 KF-21 개발을 포기하자는 의견이 주류였을 지경입니다. 그러나 안되면 되게 하는 게 대한민국이죠. 시도라도 해봐야 실패의 이유를 배울 수 있는 법이고 대한민국은 때릴수록 강해지는 특별한 국민성을 지닌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불가능에 도전했고 그 결과 모두가 아시다시피 세계 12번째 AESA 레이더 개발국에 당당히 등극했는데요. 그리고 KF-21은 대한민국의 AESA 레이더를 탑재한 채 공대공 모드 25개 시험 항목에서 총 18회의 비행시험을 수행했고 모든 요구 성능 및 개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쉽게 말해 대한민국이 순수 독자 기술로 개발한 첫 번째 AESA 레이더를 탑재한 최초의 전투기가 처음으로 도전한 비행 테스트에서 단 한 번의 실패조차 없었다는 뜻입니다. 어이없을 정도로 놀라운 완성도인데요. 당연히 우리 개발진들의 뼈를 깎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겠지만 솔직히 관련 기술에 정통한 입장이 아니고서야 기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데요. 이러니 PR을 떠나 KF-21 보라매가 주변국을 긴장하게 만든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적선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4.5세대 정점이 예상되는 전투기를 개발하는 중이니 긴장하는 게 당연하고 우방국 입장에서는 방산시장에서 KF-21과 경쟁할 생각에 벌써 골머리를 썩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당장 F-35만 봐도 개발 과정에서 온갖 문제가 드러나면서 지금까지도 도입국 입장에선 유지가 애매한 전투기가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미국 내에서도 F-35 개발 결함이 도마에 오를 때마다 프로젝트를 취소하니 많이 열띤 논쟁이 오가는데요. 그도 그럴 게 지금까지 알려진 F-35의 대표적인 결함만 해도 하나하나 정신이 아찔해질 정도입니다. 일례로 두 차례나 비상시 조종석 사출 시험에 실패해서 파일럿 몸무게를 61.7터부터 74.8kg으로 제한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이외에도 내부 무장창이 열에 취약해서 지상 기온이 32.2도가 넘거나 고속 비행 시 10분 이상 무장창을 폐쇄할 경우 내부 온도가 위험한 수준까지 상승하는 중대 결함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 연료를 가득 채울 경우 기동성이 급격하게 떨어져 최대 3.8 지휘 중력 가속도밖에 감당하지 못했고 비행 속도가 마하 1.1을 넘어가면 무장을 발사하는 게 불가능해지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하나하나가 주옥 같은 중대 결함을 고쳐내느라 F-35의 개발 완료 일정은 이미 수차례나 연기된 상태입니다. 그나마 현재는 중대 결함 대부분을 해결하고 일단 실전에 사용은 할 수 있는 상태라 양산이 결정되었고 현역으로 운용 중인 건데요. 그러나 여전히 2023년 기준 개발 28년 차에 돌입했음에도 F-35에는 미완의 전투기라는 꼬리표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물론 F-35가 유독 심한 경우긴 하지만 이처럼 전투기 개발 과정이라는 건 실패의 연속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KF-21은 이런 기존의 상식을 뒤엎고 연달아 성공만을 기록 중이니 적선국이고 우방국이고 입이 떡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오죽하면 이를 믿지 못한 국내 모 기자가 KF-21이 온갖 결함을 토해내기 시작했다며
비행시험이 가시밭길에 들어섰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이건 전투기의 개발 과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고 스스로 광고하는 꼴이나 다름없는 왜곡, 선동 기사에 불과합니다. 단적으로 KF-21 이 초기 저속 비행 단계임에도 입단 경보가 울렸으니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는데 사실 경보가 울리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애초에 시제기는 그러려고 만든 겁니다. 원래부터 비행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미리 파악하고 미세한 디테일 조정을 통해 완성형 기체를 만들기 위해 시제기를 제작하는 거고 이를 가지고 시험 비행을 하는 건데요. 단 한 번도 항공기를 날려보지 않고 지상 경납고 풍동 실험장에서 100% 완벽한 조정이 가능하면 그건 종이 비행기지 최첨단 과학기술의 집약체인 전투기가 아닙니다. 그게 가능하면 시제기를 만들 필요도 없고 시험 비행을 진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다짜고짜 양산부터 시작하고 실전 배치해버리면 그만인데요. 그러나 전투기는 12년 전 정비 과정에서 너트 하나 빠뜨린 것으로도 추락할 수 있는 아주 민감한 장비입니다. 더군다나 앞서 말했듯이 일각의 주장과 정반대로 KF-21은 매 순간 한없이 완벽에 가까운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에 진행했던 무장 시험들은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로 환상적이었는데요. 우선 KF-21은 지난 3월 28일 CJ 2호기를 통해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의 무장 분리 시험에 통과했고 CJ 3호기는 100여 발의 기총 발사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현대 공중전에서 기총이 무슨 쓸모가 있느냐며 평가절하하기도 하지만 무장 시험은 단순히 탄약이나 미사일을 몇 발 발사할 수 있느냐가 목적이 아닙니다. 시제기에서 무장 분리나 기총 발사를 시험하는 건 해당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체 구조, 엔진, 공기 역학적 특성 변화 등을 점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성이나 일련의 무장 운용 과정에서 관련된 항공전자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인데요. 그렇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건 기술적인 내용이고 중요한 건 시험탄이긴 했지만 미티어를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미티어는 범유럽 미사일 개발업체인 MBDA가 개발한 차세대 비가시거리 공대공 미사일, 일명 BVRAAM 시스템인데요. 영국의 주도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스페인이 개발에 참여한 만큼 유럽의 기술력이 총집합된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정점으로 평가받습니다. 실제로 덕티드 로켓 모터를 탑재한 미티어는 독보적인 초원거리 요격으로 명성이 높은데요. 기본 속력만 최소 마하 4 이상인데다 사거리는 최소 100km에서 최대 300km에 육박합니다. 오죽하면 미국조차도 F-35의 초장거리 요격 무장으로 미티어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KF-21 개발을 주관하는 KAI의 사천공항에서도 서울 상공에 출현한 적 전투기를 요격하는 게 가능한 셈입니다. 유사시 지금 당장에라도 KF-21 출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장 최근민 지난 4월 4일에는 KF-21 CJ 2호 기가 나토식 미사일 분류 코드 AIM-2000 통칭 IRIST 무장 분리 시험에도 성공했습니다. IRIST는 AIM-9L 사이드와인더 대비 목표 획득거리 4배, 탐색각 3배, 추적 능력은 6배 이상 향상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인데요.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군사 전문가가 IRIST를 미국의 주력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AIM-9X의 상위 호환으로 평가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IRIST의 기동성은 그야말로 경이로운 수준인데요. 초당 60도, 중력 가속도 60G의 선회가 가능한 IRIST는 만약 KF-21 이 정면으로 미사일을 발사한다 하더라도 급선회를 통해 후방에 따라붙은 적기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360도 전방위에 대한 방위가 가능 건데요. 게다가 우크라이나 공군이 IRIST를 이용해 러시아 순항 미사일 격추 100%를 달성하는 등 공중의 고속 이동 물체 격추 능력을 이미 실전에서 검증받았습니다. 중국의 질적 주력기인 J-22 탑재한 PL-10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IRIST와 유사한 페이퍼 스펙을 보유했음에도 실전이고 훈련이고 단 한 번도 실제 성능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과 상당히 대조점인데요. 이 덕에 KF-21은 개발 단계인 지금 상태로도 잠재적인 전투 수행 능력을 확보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즉 현재의 시험 비행 상황으로 양산에 돌입해도 문제될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인데요. 게다가 대한민국은 KF-21 보라매의 압도적인 무장을 연달아 시험 비행에 성공시키면서 항공 기술력이 완숙의 경지에 다다랐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2024년 초 양산 단계에 돌입할 KF-21 라건이 전 세계 방산 시장에 어떤 돌풍을 일으킬지 몹시 기대됩니다.